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바빴냐고요? 오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그 장하나 의원님을 오시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내가 이제 막 그 뉴스 검색을 막 미친 듯이 하고 있었어. 근데 우리 딸이 옆에 와서 서 있는 거야. 딱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왜? 했더니 아니 뭐 그냥 그래 안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안아줬어. 근데 이렇게 바쁜데 억지로 시간 내서 안아주면 감흥이 없어. 그러는 거야. 진심으로. 나는 정말 널 안고 싶어. 이렇게 안아줬어. 근데 오늘은 이제 무릎 위까지 올라온 거야. 평상시에 이제 누워서 안아줬는데 오늘 바빠가지고 이제 앉아있었더니 무릎 위로 올라왔어. 근데 나보다 훨씬 큰 거리게 무릎을 이렇게 안고 언제쯤 우리 딸이 안아달라고 안 그럴까? 시청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커도 그런다며? 25살 돼도 포기했어. 예. 그 다음에 이제 딸을 이제 막 내려놓고 이제 막 또 뉴스 검색을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목이 아파가지고 목에 좋은 차를 타러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마루에 막 굴러다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먼지가 주먹만한 먼지가 굴러다니고 있는 거야. 마치 왜 그 서부 영화에 보면 이렇게 그 커다란 이렇게 풀덩어리가 날아다니잖아. 이렇게 그런 것처럼 집안에 이만한 먼지 덩어리가 굴러다니고 있는 거야. 언제 청소했는지 기억도 안 나. 내가 작년 8월에 청소한 건 확실한데 인테리어 1주년 기념으로 청소한 건 확실한데 11월쯤에 한 번 더 했든가 안 했든가 기억이 안 나. 청소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먼지가 막 굴러다니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막 청소를 또 했어. 그런데다가 이제 딸이 저기 뭐야 점심을 또 먹어야 되잖아. 배고프다고 학교 급식 시간 딱 때 배고프대. 이제 딸내미 밥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 마땅한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오늘은 내가 그 엄마가 크림 스파게티를 해주마 그랬더니만 엄마가? 그래서 또 그것도 싫대. 그래도 내가 이제 괜찮아 다 이거 완제품이라 먹어도 되는 걸로 나온 걸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크림 스프를 끓이다가 그 면을 삶아서 라면에 면만 삶아가지고 크림 스프를 이제 딱 넣고 같이 삶은 다음에 줬더니 싱겁대. 그래가지고 언젠가 피자집에서 왔던 그 가루 치즈 있잖아. 그걸 또 이제 쫙 뿌렸어. 근데 이 간이 맞대. 그래가지고 그걸 해주고 또 남겼어. 나 채식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남은 거 처리하고 청소를 설거지를 막 그러니까 냄비가 두세 개니까 막 바빴어. 너무 바빠가지고 씻으러 들어가는 시간이 늦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오늘 손님이 오시니까 이거 자리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 오늘 아침 너무 정신없었어. 예. 파마산 치즈라고 돼 있던데 뭔지 모르겠고. 아유 승질 낼 땐 사춘기야. 승질 낼 때는 엄청 사춘기인데 승질 내는 건 승질 내는 거고 그리고 안아달라는 건 안아달라는 거고 그리고 이틀에 한 번은 꼭 안방에 와서 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틀에 한 번 안방에 와서 자. 애가 하나다 보니까 그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딸을 낳아준다니까 우리 딸이 5살 때 친구들하고 회의를 한 거야. 그 친구들이 엄마가 동생 낳아줄까 물어보면 절대 싫다고 그래라. 5살들이 모여갖고 친구들한테 조언을 한 거야. 왜? 그러니까 동생이 나면 넌 찬밥 된다 이러면서 애들이 정보를 줘갖고 5살 때 엄마가 동생 낳아줄까 했더니 싫대. 자기는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동생 낳아줄까? 그럼 싫다고 그랬대. 그래서 못 낳았어. 그래서 이제 간신히 설득하고 이제 8살 때, 5살 때 한 번, 8살 때 한 번 시도를 했는데 아기가 안 생겼어요. 임신까지는 됐는데 그 심장이 안 뛰어가지고 계류유산 되는 바람에 동생을 못 낳았더니 아직까지 그 손주를 지금 막 조카 손주를 막 자기한테 조카뻘이야.
근데 질투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어저께 그저께구나. 그저께 방송 끝나고 또 이렇게 운동을 했더니 어제 그저께 방송하기 전이었구나. 운동을 2시간을 했더니만 감기가 걸렸어. 잠깐 나 감기약을 먹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목감기가 걸렸고 목이 좀 많이 잠겨 있어요. 콧물도 많이 나고 있고. 잠깐만 내가 잠시만 여기에 오늘 동영상 자료실은 뭐 볼 거 없죠? 동영상 자료실에 올라온 거 새로 올라온 거 없지? 꼭 같이 봐야 될 거. 영상 뉴스 및 영상 자료에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 민주화를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80점은 된다고. 국민에게 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약속은 다 지켜지고 있고. 예,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새해 들어 정부 여당에서 경제 민주화 공약이 잘 이행됐다는 얘기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민주화가 얼마나 진전됐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에 진전이 안 됐다. 이렇게 부정적인 응답이 무려 78%나 됐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대답했던 얘기죠.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 건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예. 유일호 부총리는 현 정부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80점까지 점수 줬는데 예. 여론조사 결과에선 80% 가까운 분들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있네요. 예. 어떤 기준으로 평가한 걸까요? 예, 먼저 정부 쪽 이야기 살펴보면은요, 지난 연말에 경제 민주화가 역행하고 있다라는 한 일간지 기사가 나가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명 자료를 이렇게 내서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 20개 중에 13개의 입법을 마쳤다. 나머지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 곧 입법이 될 거다라면서요. 그동안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해결했고 또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 데다가 나머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민주화는 잘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예. 청와대나 여당도 이 내용을 인용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 20개 법안 중에 13개 법안에 대해서 입법 완료됐다. 그럼 최소한 65%는 완성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기 5년 중에 3년 동안에 65%를 했다면 그거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20개 과제라는 게 과연 뭘 기준으로 가져온 거냐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요, 대선 당시에 했던 공약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예.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2013년 5월 국무조정실에서 정부 국정과제 140개를 발표하면서 그중에 일부로 나왔던 겁니다. 예. 자, 이 과정에서요, 당초에 약속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 도입 같은 내용은 빠졌고요. 한편 또 원래 공약집에서는 다른 항목에 있던 내용이 당선 후에는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에 포함돼서 정부 성과로 합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전문가 지적이 나오는데 들어보시죠. 예. 그게 이제 기준이 뭐냐 가지고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성격 아니겠어요? 선거 공약을 면밀히 살펴보고 공약이 그 20개로서 다 커버가 되는 건지부터 먼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선거 국면에서는 아마 상당히 과감한 약속들을 했지 않나 싶은데 20개라는 거는 언제 기준으로 20개가 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는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공약으로 이렇게 내세웠는데 예. 정작 당선 후에는 정부가 수정된 내용으로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그걸 기준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예. 마치 제가 이제 방송 전에는 1년 내내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다가 예. 자체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만 하겠다라는 기준을 세워놓고서는 1년이 다 지나고 나서 저는 약속을 잘 이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예. 뭐 다를 바가 없는 셈인 거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긴 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코너 때문에 그러긴 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 예. 경제민주화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 자체 기준이 아니라 당초 공약만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면은 정부 정책 중에 실제 공약이 반영된 거는 33.5%에 불과하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80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러니 국민들이 체감하기 힘들 수 있다는 건데요. 또 여기에 대기업의 신규 순환 출자 금지 같이 정부가 이렇게 어렵게 해냈다라고 강조했던 분야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화면으로 한번 직접 보시죠. 예. 경제 성적표가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게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애매모호하게 경제민주화를 제일 많이 했다는, 처음에는 기존 출자까지 다 해소하는 식으로 법을 만들자고 그랬던 예, 예. 건데, 그거를 신규 출자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지금 경제 형편이 예. 무슨 순환 출자 뭐 이런 등등 갖다 할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실정이 맞지 예. 않습니다. 예. 자, 근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예. 이 정도라도 해서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았고, 예. 또, 재개적인 요구도 물론 있었을 테고요. 예. 그래서 이 정도에서 성과를 낸 것은 아니냐라는 주장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와대가 내놓은 보도 참고 자료를 봐도요. 진정한 경제 민주화는 경제 활성화와 함께 가면서 일자리와 소득으로 결실을 맺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야당의 발목 잡기로 이런 법안이 통과가 안 돼 경제 민주화 성과가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당초 공약집에서 말했던 경제 민주화는요, 이렇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며 또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경제 시스템이라고 했었습니다. 예. 자,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지금 추진되는 상황이 미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데요.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죠. 할 것 다 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노력은 했지만 경제 여건이 나빠서 계획대로 못했다고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이 조언, 정부 여당이 귀 기울일만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80% 가까운 사람들이 경제 민주화가 아직 안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겠죠. 예.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근혜가 요즘에 하는 일은 자기가 대통령인 줄 모르고 이 뻘짓거리 하는 거 더하기 뻥치는 거. 근데 나 왜 이러지? 나 요즘에 좀 이상한 것 같아. 박근혜를 보면 막 웃겨. 박근혜를 보면 실실 웃긴데 이거 병이지. 예. 귀여워? 누가? 박근혜가 귀여워? 미친 거 아니야? 예. 정말 바쁘다. 저게 무슨 얘기지? 예. 그쪽 지지자들이 이쁜 사진 모셔놓고 여심, 누구를? 박근혜를? 그렇구나. 미안해. 비웃는 거 아니야. 그냥 웃는 거지. 요즘에 자꾸만 웃음이 나오네? 예. 그냥 웃음이 나와서 그러지, 비웃는 거 아니야. 이쁜 사진 올려놓고 여신 보시듯 해? 그렇구나. 하긴 뭐, 우리 지지자들이 나보고도 이쁘다 그러잖아. 비슷한 거 아니겠어? 우리 망치부인방 시청자들은 나보고 막 귀엽다 그러고 이쁘다고 그러고, 박근혜 지지자들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뭐 똑같은 거 아닐까? 그래요. 예. 뭐 현대 과학기술의 뭐 능력이겠죠. 일단 제가 오늘은 시간 이제 잠시 후 3시에, 예, 잠시 후 3시에 이제 장하나 의원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 잠시 후 3시에 장하나 의원님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될 얘기, 일단, 자, 여러분, 지금요, 보니까, 그저께 어제? 어제부터 본격 가동된 것 같은데, 개표 부정론이 막 확 게시판마다 나타났다며.
개표 부정 주장이 그 화요일, 수요일부터 확 나타났다며. 그죠? 예. 뭐 때문에 개표 부정팀이 왜 또 가동됐을까? 예. 지금 뭐 난리도 아니래요, 각 게시판에. 예. 각 게시판에 그 개표 부정 애들이 또 막 댓글 달고 난리도 아닌가 봐. 그 뭐 때문에? 국정원 비리 때문이죠. 예. 이 국정원에서 사실 그동안에 좌익교수랑 똑같은 짓을 똑같은 양으로 한 또 다른 국정원 직원이 셋이 있는데 그 세 세대에서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검찰 차원에서 그 비호하고 있었다. 이 내용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월요일 날 CBS 단독 특종으로 나와.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막 뉴스에 많이 나온 거야. 모든 이제 조간에 다 나왔어. 그러자 이제 어제가 수요일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터,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부터 다시 가동돼가지고 어저께 막 활동을 했는 모양이야. 너무 티가 나죠. 그죠? 예. 어디선가 국정원에 비리가 터지면 짜짜짜짜짜짠가. 예. 틀림없이 나타나는 개표 부정론자들. 예. 이 개표 부정론자들. 자, 그 우리 시청자들 중에도요. 개표 부정이 그럼 없었던 건가요? 이러신 분들 계세요. 예. 이 개표 부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개표 부정의 핵심은 뭐였냐면 선거 끝나고 한 달 동안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 황금 시기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TV 토론에 나와서 말했던 허위 사실 있잖아.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도 없는데 왜 댓글을 달았다고 헛소리했냐? 그 말 자체가 허위 사실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 그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에요. 이거 당선 무효형에 처해져야 돼. 그런데 그 딱 한 달 동안에 개표 부정론자들이 인터넷을 장악을 한 거야. 그리고 그것만 계속 주장하면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이제 작전상 그랬던 거야. 그러고 나서 1월 20일에 싹 사라져. 왜? 한 달만 그 대통령 문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개표 부정론을 덮어버린 거야. 즉, 개표 부정으로 박근혜가 당선됐다론. 그게 개표 부정론이에요. 근데, 그러면 선관위에 아무 문제도 없었냐? 선관위 문제가 있었어요. 선관위가 선거 절차를 선거법대로 안 했어. 그러니까 어떤 뭐 도장을 찍을 때 그 발표를 할 때 그리고 그 공식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신고를 하고 이런 선거 절차가 있는데 과정과 절차를 개판으로 안 지킨 거야. 그게 왜 그랬냐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를 개판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중선관리장을 꼬봉을 심어놓고 걔가 중선관리를 개판을 만든 거야. 그래서 중선관리가 선거 절차에 사무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개표 부정이라는 건 개표를 조작해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는 설이잖아. 증거가 없어요. 결정적 증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만있어 봐. 뭐 네가 개판? 누구한테 개판 그러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개판 그런 거지? 예, 알았어요. 예, 어디다 대고 개판이야? 누구더러 네가 개판 그래? 너는 블랙이야. 내가 뭐라 그랬어? 망치님한테 한 욕 아닌데요? 그래도 블랙이야. 채팅창에서 하는 모든 욕은 나한테 쓴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자, 그래서 선관위가 선거 사무에 문제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박근혜가 개표수를 조작해서 대통령이 됐다. 하루 전날 개표수가 다 나와 있었다. 그리고 언론에 발표된 내용이 수상하다. 이 모든 얘기는 설일 뿐이야, 설. 그리고 물론 뭐가 문제냐면 당시 개표 방송의 문제야. 개표 방송이 뭔가 문제가 있었어. 원래는 옛날에는 선관위에 다 먼저 그 중간 결과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각 방송사에서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난 그 2010년부터인가 11년부터인가 박 시장 때부터 선관위가 이상한 짓거리를 한 거야. 뭐냐 하면 그 중선관위에 먼저 이렇게 지역 선거구별 결과를 올려야 되는데 그걸 안 올리는 거야. 안 올리고 방송사로 먼저 정보를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방송사로 준 자료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개표 방송에 문제가 있다, 맞아. 그 다음에 선거 과정, 그러니까 그 개표 절차에 선거 사무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도 맞아. 그러나 개표 수를 조작했다, 이 말은 잘못된 거야. 그러면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게 아닌가요? 아니요. 그 말은 또 맞아. 부정선거는 맞아. 어떤 면이 부정선거냐 하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왜 문재인 후보 측에서 그 성폭력 범죄자들이나 하는 미행을 하고 감금을 했느냐? 요 부분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죄, 징역 8개월형에 처해져야 되는 범죄야. 그래서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게 맞아요. 국정원에 댓글이 없다라고 거짓말해서 당선된 부정선거로 당선된 건 맞다. 그리고 개표 방송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선거 사무를 규정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그 말은 맞지만 개표수를 조작해서 당선됐다? 그 말은 틀린 거야. 뭔 말인지 알아? 또 그러니까 얘네들은 국정원 비리가 딱 나타나면요, 이 팀이 가동이 돼요. 그래갖고 막 국정원에 대한 비판 기사에 개표 부정론으로 댓글을 덮는 거야. 항상 그랬어. 언제나 그 국정원의 댓글 부정선거가 나타나면, 국정원의 댓글로 부정선거했다, 그 증거가 뜨면 요 국정원 개표 부정팀이 딱 나타나가지고 모든 댓글을 장악해요. 그 개표 부정 댓글 다는 애들이 국정원 끈앞풀이야. 걔네들 명단을 작성하시면 그놈들이 그놈들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박근혜가 부정선거는 했다. 어떤 부정선거?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데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짓말한 거. 그거는 명백한 부정선거야. 그러나 개표수를 조작해서 당선됐다? 그건 증거가 없다. 그러면 그 방송이 이상하고 절차가 이상한 건요, 그 말은 맞아. 선거 방송이 이상했고, 그 다음에 선관위가 선거 절차상 그 규정을 각 선관위에서 지키지 않았어. 걔네들은 모두 개별적으로 고소당해야 돼. 각 구별로 선관위장을 잘라야 될 문제야. 그런데 이걸 그렇게 자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신기하지 않아요? 각 지역별로 선거 사무가 잘못됐으면 그 지역 선관위장을 고소해서 걔네들을 잘라야 되는데, 그 개표 부정론자들이 막 이런 증거가 있다, 이런 증거가 있다고 얘기해놓고 각 선관위장을 안 고소했어. 고소 안 했어. 각 지역별 선관위 실무를 감독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무도 고소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다? 예, 결국 물타기다. 예, 항상 뭐를 위해서, 그러니까 각 지역별 선관위장의 문제야. 선거 사무의 문제는. 근데 지역별 선관위장을 고소 안 했다라는 건 그들이 결국 물타기를 위한 여론 조작팀이구나, 그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았죠? 예. 그러니까 김어준이 개표 조작을 거의 다 밝혀내고 있지요. 무슨 개표 조작? 무슨 개표 조작? 이렇게 설명해도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사람은 누구야? 예, 그 요원이죠. 예. 김어준이 개표 조작을 다 밝혀줬대. 그래서 김어준이 개표 조작 뭘 밝혀냈어? 박근혜가 개표수 조작해서 당선됐다라는 거 밝혀냈어?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박근혜가 개표수 조작해서 당선됐다라고 얘기했어? 어디서 개뻥이야? 어디서 개뻥이냐고. 이것들이 뻑하면 김어준을 팔아. 이게 말이에요. 옛날에 안철수 띄우던 놈들도 계속 김어준을 팔았어. 김어준이 안철수 민다. 그죠? 김어준이 안철수 민단설로 계속 김어준을 팔더니 또 이 개표 부정론자들이 또 김어준을 팔아. 김어준이 개표 부정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증거 갖고 와봐. 지금 김어준이 밝혀내고 있는 건 방송의 문제, 개표 방송의 문제를 밝혀낸 거야. 그리고 그 선거 사무의 문제를 인정한 거지. 이게 개표수를 조작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야. 근데 저것들은 김어준의 말을 교묘하게 꼬아요. 그런 거야. 내가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왜 당대표 나왔느냐라고 얘기했지, 당대표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했어? 안 했잖아. 근데 이 새끼들이 교묘하게 각 사이트에, 정말 교묘하게 각 사이트의 망치 부인이 그 문재인이 당대표 사퇴하라고 그랬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김어준이 하지 않은 말을 김어준이 했다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물타기하는 작전팀이 있어. 개새끼들이야.
김어준 파는 거야. 김어준을 팔아서 지네들의 논조를 김어준 팬들을 이용하는 거죠. 김어준 팬들이 약간 좀 무식한가 봐? 김어준이 하지 않은 말을 김어준이 했다 그러면 무조건 믿는 김빠들이 있나 봐? 그걸 노리는 거야. 그래서 김어준이 실제로 안철수를 지지했냐? 안철수를 지지한 적이 없다는 거야. 김어준이 안철수를 대놓고 지지한 적이 없고 늘 안철수를 지지하는 무슨 다른 기자들하고 뭐 얘기를 하면 안철수가 문재인을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안철수를 지지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놈들은 매번 김어준이 안철수를 지지했다 그렇게 뻥을 까고 또 지금 김어준이 선거 절차와 과정의 문제점을 얘기했지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고 단정했어? 안 했어. 그런데 김어준이 개표 부정론을 증명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이해력이 딸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원래 그 1%의 사실을 가지고 99%의 거짓말을 덧붙여서 여론을 호도하는 거야. 그게 작전이야. 그 작전이에요. 언제부터? 그게 히틀러가 만든 여론 조작 기법이잖아. 그렇게 일부러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김어준 팬들은 김어준의 말이다? 그거 반드시 듣고 확인해야 돼. 뭔 말인지 알았지? 자, 그 다음, 그리고 연예인 스캔들이 대거 살포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이 국정원의 이 그 댓글 그러니까 개표 부정론이 너무 티가 나는 거야. 개표 부정론 이제 주장을 해도, 또 때가 됐군. 이러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이제 이 댓글, 그러니까 개표 부정론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급하잖아. 그러니까 톱스타 스캔들을 대량 살포했어. 이 톱스타 스캔들 대량 살포는 언제나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어떤 식으로, 옛날에 삼성 엑스파일, 삼성에서 검사 판사들한테 뇌물 준 명단이 나왔어. 그러자 그 명단을 덮으려고 연예인 제1기획이라는 데에서 관리하던 연예인 스캔들을 몽땅 다 살포했잖아. 톱스타. 그 당시에 그 막 최고의 스타들이 전부 다 스캔들이 터진 거야. 뭐 무슨 굉장히 잘생긴 남자 배우는 도박했다. 그래서 뭐 어떤 재벌의 세컨드랑 결혼 억지로 했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 최고의 여배우가 무슨 언론사 사장이랑 뭐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뭐 이런 얘기. 정말 최고의 탑스타가 그때 한 큐에 다 죽었어. 그게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인데 그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이 터졌을 때가 뭐냐. 삼성이 어떤 검사들에게 뇌물 줬냐. 그 삼성 엑스파일이 터졌을 때야. 그 삼성 엑스파일을 덮으려고 연예인 엑스파일을 터뜨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총선을 앞두고 그 다음 또 그런 얘기를 해. 지금 막 그 연예인 스캔들이 살포된 거 세월호 그 앵커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월호 앵커를 늘어뜨리고 운행을 해서 일부러 전복시켰다라는 주장. 여러분 그 세월호 앵커에 대한 그 파파이스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그 앵커로 닻을 내리고 그 앵커가 다치잖아. 닻을 내리고 운항했다라는 결정적 증거 있어요? 없어요. 앵커를 내리고 운행하다가 걸려서 전복됐을 것이란 추론이야. 그럼 팩트는 뭐야? 앵커가 끊어져 있었다. 이것만 팩트야. 앵커를 내리고 운항했다라는 어떤 결정적 증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세월호를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호 앵커를 덮기 위해서 그랬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이건 나중에 변명하고 도망갈 거리가 충분해. 앵커를 왜 잘랐냐? 그러면 인양선을 인양하기 위해서 그 장치를 하는데 줄이 꼬이고 위험해서 끊었다 하면 끝나는 거야. 앵커를 왜 끊었냐? 그렇게 변명하면 끝이라고. 그러니 굳이 세월호를 덮기 위해서 연예인 스캔들을 풀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럼 결국은 뭐냐? 지금 돌아오는 총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여론조작단이 움직이고 있다. 이게 심각한 뉴스인 거예요. 지금 국정원 여론조작단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뉴스인 거야. 그러니까 왜 CBS에서 목숨을 걸고 그걸 발표했겠어? 국정원에서 여론 조작하던 댓글 테러범들이 아직 처벌받고 있지 않다. 그쪽은요 완전히 목숨 걸고 발표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루 만에 그 뉴스가 싹 덮이냐고. 그러면서 개표론 그 다음에 연예인 스캔들 이걸로 덮고 있잖아. 왜 그러냐? 돌아오는 선거에 국정원이 여론 조작하고 있다. 그 부분 때문이야.
그 부분을 덮으려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범죄를 일으키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리고 박근혜는 이제 앞으로요. 개표 부정론이 뜰 때마다 그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은 맞댓글로 뭐라고 달아야 되냐면 박근혜가 부정선거한 거 맞다. 국정원이 댓글 달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해서 당선된 거다.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하면 징역 8개월령에 처해져야 되고 그건 당선 무효다. 따라서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예. 자, 다음 이야기. 예. 문재인 대표가요, 사퇴를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죠? 예. 더 이상 우리 방송에서는 문재인 대표를, 예, 문재인 대표라고 부르거나 언급하면 강퇴하겠습니다. 예. 저는, 누가 나더러 문재인 지지자냐? 나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문재인이든 어떤 정치인이든 이용을 해서 국정원 박근혜 독재를 막는 게 목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분명히 나는 문재인 사퇴에 반대한다. 매번 얘기했어. 근데 언제나 문재인은 내가 주장한 반대로 가. 내가 문재인이 당대표 하면 안 된다. 작년에 당대표 나오지 말고 올해 선거 때 짜잔 나타나라. 그랬는데 기어이 작년에 당대표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와서 사퇴하면 안 된다.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어제 그랬잖아. 문재인 간판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수도권표에서 투표율 5% 이상 빠져요. 문재인이 당대표로 있고 없고가 수도권에서 5%? 무슨 5%? 10%? 10% 정도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문재인이 지금 당대표를 사퇴하고 그리고 전국에 선거운동을 하러 다닌대. 무슨 자격으로? 전국에 무슨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일개 초선 의원이. 당대표면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일개 초선 의원이 무슨 자격으로 전국을 도는데? 어쩔 수 없었다. 박영선이나 박지원 이런 애들이 이선 후퇴를 주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섰다? 그 주장 하루 이틀이야? 그 주장 하루 이틀이냐고. 그 주장 때문에 당대표를 내려놓는 사람이라면 당대표를 나오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 그럴 거 모르고 나왔어? 내가 당대표 나오면 그 꼴 당한다고. 나오지 말고 마지막에 총선 때 짜잔 그리고 간판으로 나타나서 문재인 찍었던 사람들의 표를 모아야 된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몇 년 전부터. 근데 그 말 안 하고 그 말 안 듣고 그냥 당대표를 나왔으면 지금 끝까지 당 얼굴로 갔어야지. 무슨 큰 그림. 큰 그림을 그리려고 사퇴를 한대. 무슨 큰 그림인데.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 측근 중에서 계산을 했을 거라고 봐. 지금쯤 빠져야 된다. 그래야 내년에 대선 출마에 유리하다. 그런 계산은 큰 그림이 아니라 잡그림이야. 이번 총선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 문재인은 수도권에 필요한 사람이라 그랬잖아. 수도권에서 투표율 빠지면 누가 책임질 건데? 문 대표가 혁신한 건 인정 안 해? 아니 그래서 무슨 혁신을 했는데? 혁신한 거 지금 국민들이 느껴져? 지금 나더러 계속 문재인이 혁신한 건 인정 안 해 이렇게 묻는 애들이 있어. 너네 정체가 뭐야? 문재인의 혁신안이 뭐가 인정이 됐냐고. 지금 문재인의 혁신안이 국민들 머릿속에 없어. 그러면 결국은 그 혁신안이 국민들에게 효과를 못 냈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문재인이 혁신한 건 언급 안 하느니. 야, 그 혁신을 끝까지 책임져야 혁신이지. 아니, 여러분. 지금 공천 확정됐어요? 지금 공천권 김종인이 휘두른다며. 뭘 혁신했는데. 어떤 부분을 혁신해서 어떤 부분이 국민들한테 전달이 됐냐고. 쟤네들 진짜 누군지 궁금해. 자, 좌우지간 지금 문재인이 끝까지 남아있는 게 혁신이야. 문재인이 경상도 출신의 문재인이
당대표로 총선을 치르는 게 혁신이었다고. 내가 뭐라 그랬어? 문재인의 용도는 단 하나다. 호남 정당이 아니라 경남 출신 문재인이 당대표로 총선을 치르는 용이다. 뭐라 그랬어? 그런데도 기어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물러나는 거는 난 죽도 밥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어쨌거나 이미 사퇴하기로 한 걸 어떡하겠어. 앞으로 우리 방에서는요, 문재인에 대한 언급하면 강퇴시키겠어요. 이미 끝났어. 더 이상 되돌릴 수도 없고 용도는 끝났어요. 다시는 내 눈에 띄면 안 된다고 생각해. 예. 앞으로 문재인은 우리 방송에 언급하면 난 안 된다고 봐. 예. 욕도 하지 말고 관심도 두지 마. 끝났어. 사퇴하는 순간 그걸로 끝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더 이상 문재인을 당대표로 부르지도 말고 문재인에 대한 무슨 지지나 변명도 하지 마. 끝났어. 용도 폐기야. 내가 분명히 당대표 나오지 말고 버티고 있다가 당대표 나오지 말고 버티고 있다가 총선 때 나타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때 기어이 나와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선거 지나요? 아니, 선거에 지나요? 이미 진 선거잖아. 처음부터 이번 선거는 이기기 어려운 선거인 거 알고 있었잖아. 이기기 어려운 선거라는 거 알고 있었고, 어차피 뭐 문재인 선수가 우리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하겠어. 포기할 건 포기해야지. 응. 자, 그러면 이제 선거 포기해야 되나요? 누가 그래 포기하라고. 새로운 판을 짜야지. 이제 새로운 판을 짜야지. 어차피 문재인한테 기대고 가는 건 인간의 수였어. 사람의 수. 어떻게든지 유리한 수를 고민하면서 문재인을 이용하자. 문재인이 모았던 표를, 문재인에게 모였던 표를 다시 써보자. 인간의 수였던 거야. 응. 근데 뭐 문재인이 감당 못하겠다니 어떡하겠어. 잊어야지. 예. 이제 끝났어. 문재인한테 더 이상 의지하지 마. 더 이상 문재인 파리도 안 돼. 뭐 자기 안 하겠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럼 이제 그건 끝난 거고 다른 판을 짜야지. 다른 판을 짜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 자, 나는 일단 그런 생각을 해. 문재인의 사퇴를 전제 조건으로 움직였던 애들 있잖아. 문재인이 사퇴할 거란 발표 난 다음에 탈당하지 않기로 했다는 둥. 그런 애들을 나는 반드시 떨어뜨려야 된다고 봐. 그 2번 지지자들이 문재인의 탈당을 전제로, 문재인의 사퇴를 전제로 탈당을 결정했던 애들, 탈당 카드 만지작거렸던 애들은 그 지역에서 절대 찍어주면 안 된다고 봐. 왜? 민주주의가 뭐야? 나는 문재인이 당대표 되길 반대했던 사람이야. 그러나 당대표가 됐으면 당대표로 최대한 모아주는 거, 그게 민주주의야. 그런데 당대표가 되자마자 그날부터 흔들어대면서 아니 문재인이 김한길 안철수처럼 개판 공천을 했어. 뭘 했어? 그렇게 흔들어대면서 지랄 연병을 떨고. 나는 그 문재인 지지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문재인의 사퇴를 전제로 움직였던 것들은 나는 그 지역에서 알아서 떨어뜨려야 된다고 봐.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지역에 나온 다른 야당 후보 찍어주면 되지. 그 지역에 나온 다른 야당 후보 찍어주면 되는 거지. 아니면 무소속을 찍어주거나. 어차피 새누리당이랑 뭐가 틀려? 문재인의 사퇴를 전제로 움직인 애들은 새누리당이랑 다르지 않다고 봐. 나는 그래서 2번 정당 지지한 사람 아니야. 난 어차피 이번 선거에서요, 불을 아주 뜨거운 불로 이 썩은 쭉정이들은 싹 다 태워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쓰레기 같은 의원들은 확 태워버리고 정말 판을 새로 짜야 된다고 봐요. 예. 통진당이 사라진 게 언젠데 지금 해체된 정당을 무슨
특정 후보 얘기하지 마세요. 특정 후보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동네의 의원들의 수준 정확히 판단하세요. 난 투표권이 있다면 내가 절대로 투표하지 않을 사람, 혹시 국참당으로 출마한 적이 있었나? 그러면서 국참당 이외에도 다른 당으로 이 당 저 당으로 출마하면서 국참당으로 출마한 적이 있었나? 나는 그런 사람은 100% 양아치라고 봐. 그런 사람 난 절대 안 찍어. 또 이번에 그 현역 의원들 중에서 문재인의 사퇴를 전제 조건으로 이 당 저 당 만졌던가? 나는 그런 사람 안 찍어. 또 그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탈당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은 난 절대 안 찍어. 뭔 말인지 알아요? 나는 자기 혼자의 이익을 위해서 탈당을 지 멋대로 해버리는 애들, 또 국참당으로 그 국참당이니 무슨 당이니 여러 당으로 껄쩍껄쩍대면서 출마했던 애들, 그리고 그 문재인의 그 사퇴를 전제 조건으로 탈당 카드 만졌던 애들 절대로 안 찍어. 그런 애들은 내가 볼 때 국회로 들여보낼 필요가 없어. 들어가 봤자 언제나 지 몸살이고 지 밥그릇만 챙기고. 지금이 어느 때야? 박근혜가 지 아버지한테 배운 독재 정치로 나라를 개판을 만들고 있는데 어디서 지 밥그릇 챙기면서 지랄을 할 수가 있어? 지 공천 안 줄까봐, 공천 못 받을까봐 이 지랄 연병한 새끼들, 지랄 연병한 연놈들은 나는 국회로 갈 자격이 없다고 봐. 특정 후보 이름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특정 후보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사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 친구들을 찾아. 그래서 찍어주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이 이번에 이 탈당 카드 만지작거리면서 그랬던 애들, 그 중요한 건 당내 경선에서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 지역의 당원을 찾고 친구를 찾아서 그 지역에 출마 못하게 하세요. 자, 그 다음 제가 우리 장하나 의원님 오실 때까지, 장하나 의원님 오실 때까지 뉴스 하나 읽어드릴게요. 채팅창에 쓸데없는 말 한 사람들 전부 다 강퇴야. 싸움 붙이지 말라. 국민의당 자충수. 안철수 과거와의 대화. 부패 비리의 원칙. 이건 뭘까요? 부패에는 관용이 없습니다. 작은 부패, 큰 부패도 없습니다. 부패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영구 퇴출시켜야 하며 그 기준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아직 유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합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부패 관련자는 피선거권은 물론 공직 취임권도 앞으로는 영구 제한함으로써
뇌물죄의 경우에는 징역, 금고 등 자유형과 함께 30에서 50배의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등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감싸주고 비호하면 당사자들은 잠시 위기를 모면할지 모르지만 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의당이 주춤하고 있다. 부패 척결 등 기득권과 작별을 선언하고 윤여준 환경부 장관이 힘을 보태는 등 호기롭게 창당을 선언한 지 12일 만이다. 더욱이 이 같은 당의 하락세는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크다. 거칠게 정리하자면 그 배경엔 4가지 악재가 있다. 1. 불투명한 원내 교섭단체 빈자리 채우기. 우선 수월해 보였던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1월 초까지 이어진 더불어민주당의 탈당 행렬이 사실상 일시 정지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더민주 대표의 사퇴 의사 발표와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영입으로 더민주의 탈당 원심력이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이 탈당한 이유가 이거죠. 이 탈당 행렬을 막아야 된다. 나는 이 문재인이 대표라서 탈당하겠다는 새끼들은 탈당하게 냅둬야 된다는 게 내 주장이었어. 국민의당이 합류를 바랐던 박영선 의원도 더민주에 하리라는 관측이 많다. 잔류하기로 했죠? 오늘 발표했죠? 일부 언론에 따르면 김종인 더민주 선대위원장이 박 의원에게 선대위 수석 부위원장 역할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더민주 탈당을 선언한 조경태 의원도 마찬가지다. 조 의원은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에서 모두 연락받았다고 밝혔지만 결론은 새누리당 입당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더민주의 전북 지역 의원 9명을 비롯해 이윤석 의원 등 박지원계로 분류되는 의원도 잔류 의사를 밝혔다. 물론 안철수 의원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은 약 88억의 국고 보조금 수령뿐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당의 영향력을 공고히 할 수 있어 신생정당의 필요 조건으로 꼽힌다. 현재 국민의당은 합류 의사를 밝힌 신하경 의원을 포함 총 15석을 확보한 상태다. 이거 근데 신하경 의원이 뭐 합류 안 하기로 오늘 결정한 거죠? 어젠가? 예. 그래서 14명으로 줄였다며. 가장 큰 문제는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의 입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 4.19 민주열사 묘역 참배 이후 이승만 대통령을 놓고 어느 나라든 나라를 세운 분을 국부라고 한다고 말해 역사인식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해명 기자회견에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합리적 토론할 때가 됐다고 말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벌써 오셨나? 누구세요? 네. 드디어 의원님 오셨어요. 예. 자, 가만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만한 영상 하나 보고 계시면, 예, 요 기사 조금 있다가 이렇게 우리 장하나 의원님 가시면 다시 읽을게요. 예. 전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누리과정이 정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전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누리과정이 정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누리과정 예산까지 떠맡게 돼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보육비와 교육비 걱정도 확실하게 줄이겠습니다. 국가 책임 보육 체제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 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 예산이 삭감되면서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도 크게 줄었습니다. 수업 중인 교실은 찜통이 따로 없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교육청 예산을 줄여 누리과정 등 재원 마련에 나서면서 28개 동네 주요 교육 사업은 모두 삭감돼 유치원 방과 후 운영 과정은 95%가 삭감됩니다. 책임 보육 체제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 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잠깐 보도해드렸는데 보육 대란이 일어나게 된 책임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떠넘기면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전해드렸죠. 과연 잘못이 어디 있는 것인가? 각자의 주장은 무엇인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김필기 기자, 지금 거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는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자 주장이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주시죠. 최근 한 달 새요, 정부가 먼저 이제 누리과정을 압박하는 어떤 발표를 하면은요, 그러면은 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요. 그러면은 다시 정부가 또 재반박을 하면은 또 교육청이 반박하는 이 싸움이 계속 거듭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지는 이겁니다. 지난 5일 이제 최경환 부총리 발표대로요, 누리과정 예산에 쓰라고 돈을 보냈는데 지역교육청이 다른 데에 써버리고 편성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관련 법령 위반이다. 그래서 대법원제소도 검토하겠다. 이런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반면에 정부가 그렇게 해서 준 돈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곳에 쓰기도 모자란다. 누리과정 예산을 일방적으로 떠넘겨 놓고서는 정부가 지금 협박만 하고 있다라는 게 일부 시도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이 그러면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누리과정에 쓰지 않으면 법령 위반인 거는 맞는 거죠? 그 부분은요, 이제 따져볼 텐데, 정부에서 내려보낸다는 돈,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 나라 안에서 거치는 이 내국세 전체에서 20.27% 이거를 턱 떼어서 마련을 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해서 각 시도교육청에 준 게 41조 원 정도인데요. 정부에서는 이 41조 원 중에서 또 4조 원을요, 각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비로 써라. 즉, 누리과정 예산이다 해서 준 거죠.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은요, 각 시도 교육감이 이 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받으면은 의무적으로 지출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조 원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비 내는데 쓰지 않으면은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법령 위반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 예산을 빨리 잡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강제하는 시행령이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그러니까 불과 3개월 전에요, 국무회의에서 총리와 장관들이 모여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반영이 안 됐고요. 또 이게 시행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여야의 합의 과정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시도교육청 쪽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라는 불만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예. 앞서 이제 일부에서도 지적을 했듯이요. 원래 관련 법상에서 어린이집은 교육청이 아닌 복지부 소관이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서 얘기한 시행령이 바뀌면서 교육청이 다 떠안게 됐다. 상위법과 시행령이 그래서 충돌한다라는 법률 논란도 함께 제기가 되는 겁니다. 복지부는 뭐 당연히 중앙정부에 속하니까 중앙정부 예산이 나가게 되는 건데 예. 그걸 이제 복지부 하지 말고 시도교육청에서 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시행령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이고 우리한테 왜 다 떠넘기느냐. 예. 공약은 중앙정부에서 해놓고 왜 우리한테 떠넘기냐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뭐 감정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건 틀림이 없는데. 시도교육청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준 돈을 가지고 누리과정에 다 쓸만한 여력은 죽어도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가 살펴보면은요,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41조 원을 교부금으로 책정을 했고요. 예. 그게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는 1조 8천억 원이나 올려준 거다. 그러니까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짜기에 충분하다라는 입장인 건데요. 예. 시도교육청 쪽에서는 교사들 임금 인상분이나 뭐 학교 시설 보수하는 데 쓰이는 예산만 해도 이걸로는 모자란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교육부 관계자는요, 오늘 저희와 통화해서 시설 유지 보수나 뭐 처우 개선 그리고 누리 과정 중에 결국은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런 문제인 건데 예. 교육부 입장에서 볼 때는 시도교육청이 재원 중에 일부를 누리과정을 편성하는데 먼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또 이랬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예산 편성 주체가 교육감인데 왜 이건 하고 이건 안 했느냐 하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그러면은 아예 교육부가 예산 편성을 다 해줘야죠.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예요. 원래 이제 초중등 예산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부금인데 누리과정 편성하라고 그러니까 초중등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재정이 줄어들죠. 손해보는 거죠. 예. 좌우지간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 결국은 뭐 이제 어린이들, 예.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뭐 굉장히 문의 전화가 뭐 아주 폭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 학부모들인데요. 예. 그래서 그런 우려가 이제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는데 잠깐 직접 들어보시죠. 예, 예.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을 하면서 어떤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이 이렇게 정치적이고 또 비교육적인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 정치적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은.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따져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불신하게 된 나름의 배경이 있고요. 또 서로 주장이 다 맞는 면이 있다라는 전문가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예. 자, 그렇다면 애초 누리과정의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보면은 지난 대선 당시에 보육료를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라는 공약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당선 직후에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보육사업 같은 전국 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가 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지 않겠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요. 예. 지금 교육청이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이다라는 질책만으로는 이 교착 상태에 빠진 누리과정 문제 풀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망치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어요? 네, 우리 지금, 이 10년째 방송하면서 생방송 중에 귓속말 하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네, 정말 재미있는 우리 막 안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 왜 손석희 뉴스에 강동원이 나타나서, 안 가고 계속 버텼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뭐라 그러죠? 이 수행하시는 분이, 의원님을 기다리게 하고 계셔? 그래서 지금 수행비서님하고 연락이 안 돼갖고, 지금 잠깐 기다리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기로 했던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재밌게 보셨어요? 예, 우리 누나 너무 예쁜 언니, 예쁜 누나 장하나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가졌고요. 예, 노래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녹화는 아까 4시에 끊었고요. 다음 녹화 6시에 끊으면 됩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는요. 아까 우리 읽다만 뉴스. 예. 읽다만 뉴스를 읽어 드릴게요. 예, 혹시 중간에 마이크가 꺼지면, 우리 장하나 의원님의 비서님이 오셨구나.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의원님들한테 꽉 잡혀있는 보좌관들은 절대 의원을 기다리게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행하시는 분이 굉장히 자유롭고 리버럴한 분위기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 의원님들이 보좌진들한테 이렇게 보통 갑질한단 말이야. 보니까 이쪽은 의원이 을이야. 보좌관이 갑이고, 의원이 을인 것 같아. 아주 재밌는, 예, 낄낄거리는 아주 재밌는 사람을 만났어요. 예, 지금 보좌관이 갑질하고 있어요. 자, 정말 이렇게, 난 왜 이렇게 눈물이 났지? 굉장히 이렇게 눈물이 났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났는지 나중에 보내드린 다음에, 예, 뒷담을 까도록 합시다. 예. 자, 그럼 아까 우리 하던, 마저 읽어야 될 이 기사, 자, 무슨 기사를 읽고 있었느냐 하면, 예, 싸움 붙이지 말라라는 국민의당, 예, 국민의당의 공식 입장이래요. 자, 그러나 이 싸움 붙이지 말라, 이거 국민의당의 자충수다. 그래서 우리 동영상, 예, 아까 봤었죠? 국민의당이 주춤하고 있다. 부패 척결 등 기득권 작별을 선언하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힘을 보태는 등 호기롭게 창당을 선언한 지 12일 만이다. 이 동영상 봐야 돼. 봐야 이 뉴스가 이렇게 어필이 돼. 다시 한번 볼게요. 뉴스 동영상. 부패는 관용이 없습니다. 부패, 작은 부패, 큰 부패도 없습니다. 부패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영구 퇴출시켜야 하며 그 기준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잠깐만 읽어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아직 유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합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부패 관련자는 피선거권은 물론 공직 취임권도 앞으로는 영구 제한함으로써 뇌물죄의 경우에는 징역, 금고 등 자유형과 함께 30에서 50배의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등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감싸주고 비호하면 당사자들은 잠시 위기를 모면할지 모르지만 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 더욱이 이 같은 당의 하락세는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크다. 거칠게 정리하면 그 배경엔 4가지 악재가 있다. 첫째, 불투명한 원내 교섭단체 빈자리 채우기. 우선 수월해 보였던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1월 초까지 이루어진 더불어민주당의 탈당 행렬이 사실상 일시 정지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더민주 대표의 사퇴 의사 발표와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영입으로 더민주의 탈당 원심력이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당이 합류를 바랐던 박영선 의원도 더민주에 잔류하리라는 관측이 많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김종인 더민주 선대위원장이 박 의원에게 선대위 수석 부위원장 역할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더민주 탈당을 선언한 조경태 의원도 마찬가지다. 조 의원은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에서 모두 연락받았다고 밝혔지만 결론은 새누리당 입당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더민주의 전북지역 의원 9명을 비롯해 이윤석 의원 등 박지원계로 분류되는 의원도 잔류 의사를 밝혔다. 물론 안철수 의원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은 약 88억의 국고 보조금 수령뿐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당의 영향력을 공고히 할 수 있어 신생정당의 필요 조건으로 꼽힌다. 현재 국민의당은 합류 의사를 밝힌 신학용 의원을 포함 총 15석을 확보한 상태다.
악재 두 번째는 좌충우동을 한상진의 역사 발언. 가장 큰 문제는 한상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의 입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 4.19 민주열사 묘역 참배 후 이승만 대통령을 놓고 어느 나라든 나라를 세운 분을 국부라고 한다고 말해 역사인식 논란에 휩싸였다. 아니 이승만이 우리나라를 세웠어? 이승만이 뭐 무슨 단군이야? 이후 해명 기자회견에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할 때가 됐다고 말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4.19 열사 유가족뿐만 아니라 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한 위원장은 4.19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20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찾아 역사인식 논란을 적극 진화했다. 그러나 쉽게 수그러들 사안이 아니었다. 일단 안철수 의원이 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진보 보수의 이념 지형을 떠나 미래지향적인 정치 구도를 만들겠다는 창당 취지가 한 위원장의 발언으로 옅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위원장의 설화는 이승만 국부 논란만이 아니다. 한 위원장은 18일 당 확대 기획조정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김종인 위원장을 겨냥 전두환 정권의 가셔도 돼요? 네, 잠깐만요. 네, 드디어 이제 가셨어요. 네, 계속 읽을게요. 자, 이게 중요한 거야. 한 위원장의 설화는 이승만 국부 논란만이 아니다. 한 위원장은 18일 당 확대 기획조정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김종인 위원장을 겨냥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분이라고 나를 세웠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당에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한 위원장과 함께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여준 전 장관이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보 비서관을 지낸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어우, 나 몰랐는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어머, 나는 윤여준 장관이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보 비서관 지낸지 몰랐는데. 한상진 위원장이 이런 말 안 했으면 우리가 모르고 지났잖아. 그죠? 고마워라. 이렇게 재밌는 사실을 또 알려주셨네? 네. 악재 3. 김종인 네거티브 자충수가 되다. 김종인 저격은 한 위원장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최현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19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선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당의 얼굴로 모신 것이 원칙인가라며 김종인 네거티브에 합류했다. 안 의원도 같은 날 기자들에게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은 원칙 없는 승리라도 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후계자라는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다니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라며 만약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절대 동의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았다. 당시 김 위원장이 현역 의원 신분이 아니라 탄핵 가결안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더군다나 당시 탄핵 표결에 참여한 이들은 국민의당에 속해 있었다. 윤여준 전 장관과 김영환 창당준비 부위원장이 각각 한나라당의 의원과 새천년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다시 잠깐만요. 뭐라고요? 당시 김 위원장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랬는데 당시 김종인 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아니라서 탄핵 가결안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더군다나 당시 탄핵 표결에 참여한 이들은 국민의당에 속해 있었다. 윤여준 전 장관과 김영환 창당준비위 부위원장이 각각 한나라당의 의원과 새천년 민주당 의원으로서 당시 노무현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내가 너무 빨리 읽어갖고 내용을 잘 몰라서 다시 천천히 읽었어요. 결과적으로 더민주의 김종인 영입 효과를 차단하려고 쓴 극약이 자충수로 돌아온 셈이다. 안 의원이 만약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절대 동의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 역시 사실관계와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몇 마디 충고를 했는데 얼굴이 확 굳어진 노 전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기대를 접었다라는 2010년 김 위원장의 시사인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그를 경제부총리 1순위로 올렸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절대로 영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김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거야. 왜?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에서 김종인 그 위원장을 경제부총리 1순위로 올려가지고 만나자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잔소리하고 자기가 걷어찼다 이런 시사인 인터뷰 기사가 있었구나. 그랬구나. 비리 혐의 의원의 신당 합류 악재 4. 국민의당이 지난 19일 신학용 의원의 합류를 받아들일 점도 스스로 불러온 악재로 꼽힌다. 신 의원은 지난 12월 입법 로비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안 의원이 더민주 탈당 전 제시했던 10대 혁신안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당시 안 의원은 부패 척결을 혁신의 디딤돌로 강조했다. 즉 국민의당 정체성과 배치되는 행보인 셈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신학용 의원은 이미 재판 중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유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창당 초기에도 비슷한 논란을 겪었다. 외부 영입 인사로 발표했던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과 허신행 전 농림부 장관, 한승철 전 검사장 등의 비리 의혹 전력이 드러나 영입 취소 사태를 겪은 것. 이 밖에도 공동 창당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이들도 비리 전력이 드러나 논란을 키우는 중이다. 일례로 창당 발기인 중 한 명인 최락도 전 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가 구속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상황에서도 안 의원이 신 의원의 합류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용한다는 것에 대한 정치권 안팎은 물론 야권 지지층 내에서도 의문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영입 기준이 안 의원의 혁신 기준에 명확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여보세요? 제가 지금 소송이 여러 건이라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그러나 국민의당 이런 상황에서도 안 의원이 신 의원의 합류를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수용한다는 것에 대해 정치권 안팎은 물론 야권 지지층 내에서도 의문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영입 기준이 안 의원의 혁신 기준에 명확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예. 싸움 붙이지 마시라. 이 같은 악재에 국민의당이 내놓은 반응이다. 최원식 대변인은 20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네거티브 논란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의 이승만 국부 발언, 사실 오류로 드러난 네거티브 전략, 부패 척결을 외쳐놓고 비리 혐의 의원의 합류를 수용한 것, 이 모든 싸움의 시작점은 늘 국민의당이었다. 뭐가 소설? 예. 뭐가 소설이야? 예. 진중권. 국민의당 정체성 잡음, 표만 받으려는 욕심이 낳은 해프닝. 보세요. 하는 짓마다 새누리 이중대입니다. 어머, 진중권 교수. 살아생전에 한번 보고 싶어. 진중권 교수를 만나면 참 재밌을 것 같아. 그죠? 예. 진중권. 국민의당 정체성 잡음, 표만 받으려는 욕심이 낳은 해프닝. 보세요. 하는 짓마다 새누리당 이중대입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21일 트위터를 통해 국민의당 내용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향후 예상되는 갈등 상황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진 교수는 탈당 의원들은 호남 지지만 있으면 돼요. 반면 대권을 벌인 바라나 안철수는 전국적 지지를 받아야 해요. 지역정당 이미지를 벗으려면 호남 탈당받을 전원 혹은 일부라도 공천에 배제를 해야 합니다라면서 이미 그 갈등이 벌어져 탈당 흐름이 주춤한 것입니다라고 분석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호남,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더민주를 탈당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가지고, 국민의당으로 간 사람들이, 모두 공천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소문이 도는 거야. 문재인 사태 때문에 남은 게 아니라, 국민의당 가봤자 공천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게 멈춰졌다는 거죠. 그는 이어 공천심사와 경선규칙을 둘러싸고 본격적으로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 게임의 규칙을 누가 짜느냐, 안철수 파냐, 호남 탈당파냐 라며 지금 탈당 사태를 낳은 그 싸움이 더민주의 국민의당으로 옮겨가 거기서 재현될 수밖에 없죠라고 전망했다. 그는 당 운영의 주도권을 호남 탈당파가 잡으면 국민의당은 호남 자민련이 됩니다. 안철수 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면 그때는 또다시 영패주의, 영남 패권주의라는 비난을 받겠죠. 불과 1년 전에 안철수, 김한길은 광주에서 계란 맞았던 것을 아우 참 말하는 게 그는 호남의 세속적 욕망 운운한 사람들에게 안철수도 결국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호남 지역주의 엘리트들을 시다발이 해주는 역할을 넘어 그들에게 헤게모니를 행사하려 드는 순간 바로 영남 패권주의자로 낙인 찍힐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결국 문재인이라는 공동에 적합해서 안철수와 호남 탈당파가 대권과 공천권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연합한 것일 뿐 더민주 내에 있던 고질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국민의당으로 넘어간 겁니다 라면서 잠재하는 그 문제가 현실화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그는 국민의당의 정체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승만 국부론, 관제 서명운동 환영, MB맨 영입 의사 등등 정치적 정체성에 관련한 잡음들은 국민의당의 뚜렷한 이념과 정책을 위해 모인 집단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일치적 일치의 기초에 만들어진 당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현상이죠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당은 앞으로는 양당 체제 무너뜨리는 제3당 전략을 취한다 하나 거짓말입니다 라면서 진짜 제3당이 되려면 의원수 줄이자고 할 게 아니라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해야죠. 이들의 전략은 제1야당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신양당 체제의 한 축이 되는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려면 일단 호남의 지지를 끌어와야 한다. 그 때문에 안철수가 입으로는 정권교체를 말하며 맨날 호남에만 가는 거다. 하지만 제1야당이 되면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아직 더민주가 차지하는 목이 있기 때문이다. 그건 다른 데서 끌어와서 보충해야 한다. 그게 바로 중도층이다. 호남과 중도층이면 반쪽이 된 더민주를 제3당으로 밀어내고 자기들이 제1야당이 될 테니까 지금 정체성과 관련된 혼선은 바로 중도층 흡수 전략에서 나오는 거다. 아무 생각 없이 표만 받으려는 욕심이 낳은 해프닝이랄까라고 힐난했다. 그는 국민의당이 제1야당이 된다면 안철수의 대권과는 탄탄해진다. 거기에 필요한 중도층 흡수 전략에서 나온 나름 계산된 발언이니 안철수가 한상진 발언에 모호한 태도를 취한 거다. 일단 질러놓고 아니다 싶으면 당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라고 잘라내는 거다. 한편 그는 자신의 악의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 신학용 의원의 반발에 대해 안철수 쪽에서 자꾸 이상한 변명을 하는데 분명히 말해두죠. 신학용 의원은 출마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이어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주장대로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는 선거구 확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보도를 링크시킨 뒤 보세요 하는 집마다 새누리 이중대입니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기사 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장하나 그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을 모시고 우리 노동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만 공부해서 우리가 모두 이걸 반대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한 순간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 의장이 새누리당에 무조건 합의해줬다라는 비보가 들려와서 굉장히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자, 왜 그 말도 안 되는 노동, 기업, 서비스 발전법하고 원샷법을 왜 합의해주기로 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아오는 밤을 보내고, 내일 아침에, 내일 방송에서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팝에 대해서는 동의해주지 않았고, 서비스 발전법하고 기업 활력법, 이거를 전면 수용하고,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타협안을 제시했대요. 왜 그랬는지 그 의도를, 좀 더 알아본 뒤에 내일 방송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의료 영리화 이것도,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정확한 내용은 몰라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어디까지 합의했고 진짜 합의했는지 왜 합의해줬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추적해서 내일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왜 울었을까요? 너무 늦게 만난 것 같아서 울었고요. 또 만나고 싶은데 또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울었어요. 예. 어쨌거나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보지만 살아남게 해달라고 할 수 없는 저의 입장이 너무나 서러워서 서글퍼서 울었고요. 정말 우리가 모르고 지나왔던 어쩌면 그 장하나란 사람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싸잡아 그놈이라고 욕했던, 한 번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그리고 언제나 욕먹을 일만 보도됐던 야당 의원들 중에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정말 고민하는 괜찮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왜 모르고 지냈을까요? 인생이 참 짧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눈물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말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이 같은 소망을 갖기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진심은 통한다니까.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정치인들을 똑바로 알아보는 그런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된답니다. 그러나 된다고 믿는 저의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이 안 된다는 믿음보다 제가 이길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지요.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면 되고 빛이 보이지 않으면 빛이 되면 된다.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만들면 된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러분에게 하나의 희망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제가 말할 수 없는 꿈 여러분의 가슴에도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다음 방송 때까지 건강히 계시고요.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